네, 반갑습니다. 끝점 회계의 노 선생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대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의 업무가 좀 많다 보니까 제가 강의를 잘 찍어 올리지 못했죠. 이제 조금씩 시간 확보가 돼서 그동안 미뤄뒀던 강의들을 좀 찍어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강의는요, 재무 빅데이터 분석사 2급 강의가 되겠습니다. 재무 빅데이터 분석 시험은요, 요게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공인회계사가 이제 주관을 하고 있고, 회계 그리고 데이터 분석 이것을 합쳐가지고 만든 시험입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회계 관련 자격 시험이 전산회계, 뭐 기업회계, AT 시험과 같은 일반적인 회계 프로그램 관련된 시험이었다면 FDA 이 시험은 회계와 그리고 코딩이 융합된 시험이고요. 그리고 프로디시라는 파이썬 코딩 프로그램을 활용한 뭐 그런 시험입니다. 이제 1회가 진행이 되었었고 이번 5월달 말에 2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들을 잠깐 보시면 우선은 지금 2급이 기출문제, 1회 기출문제가 공개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2급은 이론 70점에 실기 3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과목 중에 기초회계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다른 과목들은 제가 따로 해설을 하지 않을 거고요. 우선은 제 채널명이 끝장 회계니까 기초회계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같이 풀면서 나올 수 있는 예상 문제 등을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무 빅데이터 분석사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시험의 특징은 온라인으로 시험을 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홈페이지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1회 재무 빅데이터 분석사 2급 그 중에서도 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와 함께 풀어볼 거예요. 제가 이제 해설을 하겠습니다. 우선 8번 문제라고 되어 있고요. 결합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결합관계라는 것은 회계에서 거래의 8요소라고 하는 부분과 같은 겁니다. 거래의 8요소고요. 그러면은 요거 거래 8요소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단순히 문제를 보고 답을 찍고 넘어가는 그런 강의가 아니라 제가 관련된 회계, 개론, 회계 개념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회계의 기초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자산이 뭔지, 부채가 뭔지, 자본이 뭔지 이런 설명을 하지 않을 거고요. 혹시나 회계 기초가 아예 없으신 분들은 본 영상에 제가 회계 생 기초 3시간 만에 끝내기라는 영상을 링크를 걸어 둘게요. 그러면 이제 그거 보시면서 우선은 기본적인 개념 좀 익히시고 기본적인 용어 좀 익히시고 오신 다음에 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 시험을 지금 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기본적인 이론 준비는 다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제가 T 계정을 2개를 그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BS 재무상태표고요. 두 번째는 PL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PL이라고도 하고 IS라고도 합니다. 이게 뭔지에 대한 설명은 지금 하지 않습니다. 자, 먼저 재무상태표는 차변에 자산 그리고 대변의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 차변의 비용 대변의 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요거는 완전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계정, 요 T계정이란 틀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 T계정이라는 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어, 차변의 합계액과 대변의 합계액은
항상 일치한다입니다. 이건 이제 약속이고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는 보통 기업이 수익이 좀 더 크고 그 다음에 비용이 좀 더 작죠. 비용이 수익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익이라고 불러요. 이익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고 그 부분 정도 아시면 좋겠고, 자 이제 거래 판료소를 쉽게 외우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차변이라고 하나 만드시고 그리고 대변이라고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변 대변이라고 쓰셨으면 그 다음에 쓰실 거는 차변 밑에다가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대변에다가도 자산, 부채, 자본. 자 마지막으로 차변 아래쪽에다가는 비용. 요 왼쪽 그림 보시면은 비용이 차변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대변에 수익. 자 이렇게 하면은 8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요것들을 거래 팔 요소 혹은 결합관계 이런 표현을 써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머, 이거 문법이거든요. 자 자산, 차변에 있는 자산 이야기 해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자산의 집이 어디냐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우선 자산의 집은 차변입니다. 집 안에 자산이 있어요. 그러면 자산이 들어왔습니다. 증가되었습니다. 라고 기억하시고요. 대변, 집 밖에 자산이 있네요. 나갔습니다. 감소. 그 다음에 다시 차변, 부채가 있습니다. 부채의 집은 대변입니다. 근데 차변에 있죠. 그러면 집에서 나왔습니다. 감소. 그 다음에 대변을 보시면 부채가 집에 들어왔네요. 증가. 이런 식으로 다 화살표를 이렇게 그리세요. 자, 그다음 비용과 수익은 각각 집안에 잘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증가 감소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둘 다 발생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거래 판료소를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분계를 하고 장부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산이 증가했다라는 게 차변에 있다라고 했었죠.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차변에 자산 계정이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차변에 그 자산이 증가했구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차변에 부채 계정이 적혀 있으면 이 부채 계정이 감소해서 차변에 썼구나라고 하시면 됩니다. 회계가 기업의 언어라고 하는 이유가 이러한 문법에 맞춰서 장부들을 작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거래 판료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이제 문제를 볼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은 내용이 하나가 있네요. 업무 출장으로 인해서 택시비가 발생을 했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체크하는 거를 잘 보세요. 우선은 현금은 자산입니다. 요거는 이제 현금이 자산이다라는 것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모르겠으면 방금 말씀드렸었던 회계 생기초 3시간 만에 끝내기 그거를 한번 보고 오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급하였다라고 하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이 나갔다가 되니까 감소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택시비. 보통 B라고 끝나는 계정들은 여러분 비용입니다. 비용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비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럼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답을 찾아보시면 1번입니다. 1번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되어 있고 자산이 감소했다라고 적혀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이 문제는 전산회계에도 자주 출제되는 뭐 그런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거래 판료소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각 계정 과목들 현금은 자산이다, 택시비는 비용이다, 이 정도를 구분할 수 있어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9번 문제는 회계 등식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계 등식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회계 등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회계 등식은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책에 보시면은
확장된 회계 등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거는 책에서 이제 나오는 대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그리고 플러스 수익 빼기 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보면은 헷갈리는데요. 우선 기본 등식은 뭐 이건 아시겠죠? 아까 그림을 기초로 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확장된 등식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기말 자산은 기말 부채 더하기 기초 자본 더하기 수익 빼기 비용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요 기초 자본 더하기 수익 빼기 비용이 뭐가 되냐면 기말 자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름이 그냥 확장된 회계 등식이란 용어가 나와서 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이 식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그걸 아시게 된다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고, 한 가지 더 나올 수 있는 식이 시산표 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시산표 등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아까 그렸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요 그림은 꼭 외워두세요. 우리가 앞으로도 자주 볼 거고 활용하기도 좋은 그런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치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비용이죠. 비용과 수익을 외울 때 비수라고 외우면 좋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비수라고 썼네요. 비용 수익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자, 치사표 등식을 그려볼게요. 만들어 볼게요. 우선 차변에 있는 자산 더하기 비용 이렇게 쓰면 돼요. 차변에 있는 거는 왼쪽에다 쓰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오른쪽입니다. 부채 더하기 자본 더하기 수익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정확한 표현을 또 써드리자면 자산은 기말 자산에다가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비용 부채도 기말 부채 자본만 좀 잘 기억하세요. 자본만 기초자본입니다. 기말이 뭔지 기초가 뭔지 질문하지 마세요. 이거는 기초 완전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회계에서.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기초자본에다가 수익을 더하고 비용을 빼면 기말자본이 됩니다. 그런 것들에서 나온 산식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식은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그 다음에 확장된 회계등식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플러스 수익 빼기 비용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기말 자산은 기말 부채에다가 그 다음에 기초 자본 더하기 수익 빼기 비용. 자, 다시 갑니다. 기초 자본에다가 수익을 더하고 비용을 빼면 기말 자본이다 라는 표현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답은 4번. 요거는 좀 쉽게 찾겠죠. 회계 등식의 구성요소 책에 있는 것 두 가지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통 다른 회계 시험에서 나오는 게 이제 시산표 등식이라서 제가 시산표 등식을 이렇게 써 드렸습니다. 자, 그럼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회계상 거래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회계상 거래 이 단어는 회계에서 인식할 수 있는 거래이냐 아니냐 뭐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데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먼저 첫 번째 거래가 회계상 거래가 아닌 예를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거래라고 하진 않지만 회계에서는 거래라고 하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먼저 회계에서 거래가 아닌 예는 채용, 주문, 계약입니다. 주문, 계약. 자, 그 다음에
회계에서 거래인 거, 일상성에서는 아니지만 화재, 도난, 분실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일단 기억을 먼저 하신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회계에서 말하는 거래라는 게 뭐냐면 거기서 뭐를 회계에서 거래라고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냐 하면은 자산, 부채, 자본이 변하는 거는 회계상 거래다.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면 회계상 거래다. 라고 교과서적인 설명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어쨌든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래가 아닌 예시들을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문제에서는 답이 3번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럼 3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건데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은 계약금을 줬다, 계약금을 받았다라고 하면 거래입니다. 그 부분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보기 1번부터 한번 보세요. 토지를 매입하다. 그럼 토지라는 자산 증가했으니까 거래가 맞고요. 두 번째, 토지를 기증받다. 이것도 무료로 받았지만 나에게는 토지란 자산 증가했으니까 맞고요. 자, 그다음 보험료를 미리 지급하다. 이제 미리 지급하다. 미리라는 말이 나오면 선을 떠올리시면 되고 지급의 급을 가지고 오면 선급 미리 준 이런 계정 과목이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채무를 면제받다. 요거는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읽어보시다 보면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으니 제가 써드린 거 거래가 아닌 예시 그리고 거래인 것들 요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 문제는 11번 문제입니다. 재무 빅데이터 분석사 그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험 범위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아마 나오는 챕터들 위주로 나올 것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형자산 부분이 나올 겁니다. 유형자산은 보통 문제로 출제되는 게 자, 유형자산 보통 크게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 게 취득 그러니까 취득을 얼마에 했느냐 취득 원가는 얼마냐 이런 거고요. 보통은 취득 원가에 부대 비용이 합쳐집니다. 회계에서는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비용들은 부대 비용이라고 해서 우선 그 자산의 취득 원가에 더해줍니다. 두 번째 유형자산의 종류에 대해서 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제 나온 게 감가상각입니다.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에서 좀 중요한 이슈에 속하고요. 그래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요거에서 나올 수 있는 또 부분들을 보자면 감가상각 방법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먼저 좀 기억을 하면 좋은데 주로 정액법, 정률법,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 그리고 생산량 비례법. 뭐 그 이외에 이중체감법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자, 지금처럼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 있지만 감가상각 방법인 것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법들의 종류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 방법별로 계산식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선은 주로 나오는 정액법과 정률법식을 한번 적어 드릴게요. 정액법과 정률법 요거 식을 좀 기억을 하셔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니까요. 정률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식을 먼저 적어 드릴게요. 취득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빼고 잔존 가액이라고도 합니다. 잔존 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고 정률법은 취득원가에서 여기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잔존가치 빼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누계액을 뺍니다. 이게 뭔지는 아셔야 됩니다. 저한테 이제 이게 뭔지 설명을 해달라면 안 돼요. 곱하기 상각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큰 차이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률법은 감가상각누계액, 지금까지 감가상각이 된 금액들의 합계액이란 뜻이에요. 그거를 빼고 상각률을 곱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정률법까지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번 문제는 정액법이 이렇게 났다면 다음 회차에서는 정률법이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수학계법, 생산비례법, 이중체감법도 교재에 있다면 한번 식 정도는 알고 들어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정액법이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20만원 빼고 나누기 하시고 내용연수 5년, 그리고 계산을 해보시면은 40만원 나올 거예요. 이게 매년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답이 감가상각비, 왜냐 문제에서 감가상각비를 물어봤으니까. 자, 근데 한 가지 또 기억할 게 있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우선 취득 시점을 잘 보시고요. 보시다시피 2023년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1년, 2년, 3년, 뭐 4년, 5년, 이렇게 5년 동안 상각을 한다는 뜻인데, 자, 그럼 1년 차 때 문제처럼 40만 원을 감가상각비로 계상을 합니다. 2년 차 때도 감가상각비는 똑같습니다. 3년 차 때도 감가상각비는 똑같을 겁니다. 이게 정액법은 같은 금액이라는 뜻이니까요. 40만 원.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매년 40만 원씩의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감가상각비를 물어보지 않고 만약에 감가상각누계액을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문제에서 보세요. 문제에서 몇 년도에 감가상각누계액을 물어보는지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2023, 4, 5, 2020, 2025년 말 감가상각누계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지금 나올 수 있는 모든 그 경우의 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2023, 24, 25까지 3년입니다. 3년 동안이고요. 그러면 4, 32, 120만 원이 방금 제가 질문 드린 거에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개념까지 정리를 좀 하셔야 감가상각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문제는 회계 챕터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재고자산 관련된 문제고요. 매출원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고자산 챕터도 무조건 이제 한 문제씩 앞으로 나올 것 같고요. 재고자산은 이제 회계 자산 중에서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죠. 유형자산과 더불어서. 자, 그러면은 이것도 나올 수 있는 출제 포인트는 보통은 재고자산의 정의, 종류,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고, 두 번째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계산 방법,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은 흐름, 이 계산 문제로 나오죠. 그 다음에 평가 방법,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평가는 이제 수량과 단가에 대한 평가 방법들을 각각 아셔야 됩니다. 어느 방법이 있고 어떻게 하는지. 자, 요것도 일단 기출문제 풀이니까 자세하게 하진 않고 지금 12번 문제에 맞는 흐름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할게요. 다른 부분이 아시고 싶으시면 제 채널에 끝장 전산회계 1급 중에서 이 재고자산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는 좋을 겁니다. 그것도 일단 링크를 좀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재고자산의 흐름
그거에 대해서 그림을 하나 그리면 돼요. 먼저 이렇게 T 계정을 하나 그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상품이라고 적을게요. 보통 여기서 말하는 이 회계 문제들에서는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의 흐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원가 회계 때는 제품으로 변하면서 좀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는 수준에서는 상품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기초가 차변 위에 있고요. 기말 요건 그냥 그림을 외우시고 숫자를 넣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매입,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매출 원가입니다. 원가 이래 되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기본적으로 외우시고, 두 번째, 자, 선입선출법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단어가 이제 좀 중요한 단어가 되는데,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팔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기초 1월 1일에 우리 창고에 있던 상품의 개수와 금액을 뜻하고요. 매입, 추가적으로 매입한 상품의 개수와 금액을 뜻합니다. 매출원가, 그 중에서 팔린 것들의 개수와 금액. 그 다음에 기말, 12월 31일에 우리 창고에 남아있는 상품의 수량 그리고 금액을 뜻합니다. 자, 그럼 요 문제에 맞춰서 그림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그림을 좀 그리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기초 75만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500개, 그리고 하나당 500원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단기 매입 600만원이고 만 개를 구입했고 하나당 600원에 샀습니다. 여기 이제 개수를 제가 다 적어 드린 이유는 이제 보면 아실 거예요. 기말 재고 1000개. 보세요. 기말 재고 정보가 1000개만 적혀 있죠. 자, 위에는 매출원가, 아래는 기말이니까 제가 이렇게 절치선으로 일단 점선으로 그렸고요. 1000개. 자, 우선 생각해 봅시다. 차변을 보시면은 총 개수가 몇 개냐 하면 1, 1, 5, 0, 0개입니다. 그러면은 대변도 총 개수는 11,500개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 이해하셨죠? 차변에 있는 모든 개수의 합이 11,500개. 자, 그러면 크레딧, 그러니까 대변 이 부분도 11,500개가 돼야 되는데 기말에 1000개가 있다라는 말은 팔린 게 1,500개가 팔렸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또 계속 이야기를 해봅시다. 선입선출법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선입선출법은 처음에 있던 1,500개가 먼저 팔렸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500개 중에서 1,500개가 먼저 팔렸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11,500개에서 1,500개를 빼면 9,000개가 나머지 팔린 개수가 되겠죠. 9,000개죠. 자, 그 다음 하셔야 될 작업은, 자, 팔린 거 1,500개의 단가가 하나당 5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500원 쓰셔야 되고, 두 번째, 요게 매입한 거 만 개 중에서 9,000개가 팔렸으니까 요건 하나당 600원이었습니다. 자, 만 개 중에 9,000개가 아까 팔렸다 했고 나머지 1,000개가 기말로 가죠. 이렇게 요것도 600개 600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을 계산을 한번 해보면, 계산기 항상 쓰셔야 돼요. 1,500개 곱하기 500, 75만원. 그 다음에 9,000개 곱하기 600, 540만원. 그러면 팔린 것들의 총 원가 합계는, 매출 원가 합계는 75만원 더하기 540만원 하시면 615만
1이 되고 답은 2번이 되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자, 기말도 계산해 봅시다. 60만 원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 포인트 또 알려드릴게요. 지금 선입선출법으로 했다라고 했고 어떻게 계산한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아셔야 될 게 지금은 매출원가를 물어봤지만 기말 요 부분 기말 재고의 금액도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 출제 포인트고요. 두 번째 선입선출법 이야기만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평균법에 의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법 계산하는 방식도 아셔야 됩니다. 우선 뭐 말 나온 김에 평균법도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밑에다가 평균법을 해서 T계정 하나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아까 금액 정보는 똑같아요. 평균법까지 할 줄 아셔야 완벽하니까 이렇게 쓰고 차변의 합이 675만 그 다음에 개수가 11,500개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요 총 금액이 6750 되고 나누기 11,500개 하시면 하나당 이렇게 나눠 보시면은 평균 단가가 나옵니다. 지금 587로 할게요. 지금 소수점이 586.9565이 나오는데 일단 우린 하는 방법만 아시면 되니까 587로 해서 평균 단가를 맞춰 볼게요. 실제 시험에 만약에 평균법이 나오면 이 평균 단가 그 금액은 딱 끊어지게끔 나올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푸는 방법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팔린 게 1500개였고 기말에 남은 게 1000개였죠. 평균법은 좀 더 쉬워요. 선입선출법을 먼저 공부하신 다음에 평균법 공부하시면 좀 더 쉬울 겁니다. 자, 요거는 단가가 똑같아요. 다 587로 가시면 돼요. 587, 587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숫자가 깔끔하진 않지만 뭐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럼 여기서는 매출 원가가 163500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기말은 587 000이 나오네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선입선출법으로 할 때와 평균법으로 할 때 둘 다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재무 빅데이터 분석사 2급 1회 기출문제 중에서 회계 부분을 강의했고요. 앞으로도 기출문제가 공개가 되면 일단 회계 부분 위주로 제가 풀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